오늘 새벽은 미국이 약간 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자체는 어제는 굉장히 셌었는데 오늘은 보면 데일리장이 초반에 이제 오르락내리락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윙윙 하고 있고 유럽은 약세로 끝났습니다. 약세로 끝났는데 아직 그 바이든 행정부 취임 축포 날리는 게 끝나고 눈치 보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열심히 눈치 보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미국의 어제 신규 실업자는 처음 건수가 나왔는데 이제 90만 건으로 늘 거라는 예상치보단 낮게 나왔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일정 수준에서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주 신규로 실업이 됐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지금 계속 매주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기는 녹록치 않을 것 같고 이제 내년 봄쯤 되면 올해죠. 올해 봄쯤 되면 이제 좀 코로나는 좀 잠잠해지고 사람이 나다니면 여기서 다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제조업종이나 이런 쪽에서 PMI 지수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 지표는 올해 내내 좀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짐 러저스 이분께서 한마디 또 하셨거든요. 거품이 낀다. 애플, 구글, 삼성 등이 거품 끼고 있다. 그 다음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뉴욕 증시가 2월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조정의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조정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계속 그 개눈을 뜨고 쳐다보는 게 이겁니다. 비트코인.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뭔가 강력하게 힘을 내고 반등을 못하고 있고 오늘 보면 지금 지난번에는 장 중에 저점을 찍으면서 바닥을 찍었는데 지금은 현재가가 이렇게 밑으로 내리쳐서 종가 베이스 기준으로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개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테슬라 봉 차트로 보면 이렇게 옆으로만 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움직이고 있는데 테슬라가 고평가가 됐다고 하는 건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테슬라 화재 얘기가 어제도 또 나왔거든요. 그 중국에서 화재가 있었다고.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중국 상해주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나왔거든요. 이 전기차 가장 위험성이 종종 가끔 화재나 폭발 사고 얘기가 나온다는 게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특별히 인지되고는 있지는 않지만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테슬라한테 뭔가 문제가 뭐 행정명령이 내려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규모 리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유럽의 전기차 판매 있죠. 3일 전에 나온 거 시총 8조의 테슬라인데 유럽에서는 2등으로 추락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죠. 아니,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새로운 시장인데. 근데 테슬라가 과연 이 사람이 예측하는 것만큼 그렇게 차량을 판매하거나 출고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시장을 아래로 갑자기 이렇게 부러뜨리는 주식을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1,000 넘게 또 목표가를 제시한 데가 나오긴 했는데 과연 그 말을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국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역동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에 발생했던 새로운 신산업인 스마트폰이라든가 쇼일 산업, 그 다음에 이제 SNS,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유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역동성이 쉐일 산업 같은 경우는 쇠퇴 국면으로 가 있고 다른 산업들은 성숙 국면 쪽으로 이제 진입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거죠. 전기차로 나간다거나 성숙 국면에 갔기 때문에 더 무엇인가를 또 성장의 궤도를 올리려면 기업들이 뭔가 다른 것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투자가 유망한 국가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무역 수치인데요. 빨간 거하고 파란 거하고 달라요. 빨간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그 일봉 차트고 빨간 거는 분기 차트네요. 빨간 게 일봉 차트구나. 빨간 게 일봉 차트고 파란 게 분기 차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단위도 달라요. 왜냐면 분기는 2를 합하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추세만 보셔야 되는데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미국의 그 GDP에서 가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GDP의 가계소비 지출이 얼마나 차지를 하는가라고 하는 비중이거든요. 이 두 차트를 믹싱해서 만들어낸 차트가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 잠시만요.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 예, 이 차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두색으로 보이는 게 GDP 대비 그 가계 지출 비중, PCE 비중이고, 파란색하고 요 빨간색이 이게 무역 수지거든요. 근데 이게 무역 수지가 벌어지는 이유는 이게 이제 데이터, 이 스케일 쪽이 흔들어지면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추세만 보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추세만 보시고 이걸 이 GDP 대비 비중하고 같이 믹싱해서 봐야 되는데,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이게 이 파란 게 GDP 대비 그 PCE 비중이고, 빨간 게 월시어 지수라 그래서 미국의 주가 지수예요. 그리고 월시어 지수는 로그 차트입니다. 제가 이걸 왜 종합해 놨냐면, 가장 먼저 이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우존스의 장기 차트인데, 잘 보시면 1940년대 이후에 1950년대 쭉 올라왔다가 여기 보시면 50년대 중반 이후에, 중반 이후에 보시면 쭉 추세를 타고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죠. 다우지수가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60년대 후반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계속 타고, 그러다가 70년대 횡보해요. 80년대 초반까지. 그러다가 80년대 초반 이후에 다시 타거든요. 근데 이건 이미 한번 말씀드렸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45년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 세계의 제조업이 남아있는 곳은 미국밖에 없었고, 본토가 공격 안 된 데가 유일하게 미국이니까. 그다음에 유럽 시장은 다 제조업 붕괴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만들고 유럽에서는 사쓰는, 유럽과 일본은 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제조업으로 주식시장이 밀려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 시기인데, 이거를 차트로 보면 여기 잘 보시면 이 무역수지 부분을 볼까요?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그러니까 70년대 중반까지만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 파란 게 무역수지거든요. 무역수지가 계속 플러스에 있어요. 미국이 여기 플러스에 있죠. 60년대 이후에 계속. 이 이전엔 데이터가 없습니다. 파란색, 이 이전에도 플러스였겠죠. 당연히 혼자서 팔았으니까. 그래서 계속 움직이다가 여기 70년대 후반 가면 이 요동을 치게 돼요. 적자와 흑자를. 왜 그런 거냐면 그 60년대 후반부에 되면 이미 서독하고 일본이 그 경쟁력을 많이 추격해서 미국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 적자 규모가 점점 후반부에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70년대죠. 70년대 여기에요. 흔들리다가 70년대 중반 지나고 나면 적자 규모가 늘어나요. 80년대 가면 더 커지기 시작하고. 근데 이 시기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었던 거냐면 50년대부터 70년대 후반까지 여기까지 계속 주식시장이 밀고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이게 무역수지 흑자에 의한 제조업 기업,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주가 지수를 밀어올린 거예요. 흑자를 보이면서. 그러다가 70년대 이후부터 80년대까지, 요 초반까지는 주식시장이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제조업 중심으로 뭔가 움직였었는데 주식시장이 무역수지가 미국에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추세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주식시장을 밀고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개걸음을 치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70년대 요때부터 60년대 후반 70년대 요때부터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초반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80년대 초반부터 치고 올라간 건 어떻게 올라간 거냐? 여기 보시면 GDP 대비 PCE 지출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50년대에서 70년대 초반까지, 60년대 후반까지 계속 주식시장이 밀고 올라온 거는 제조업 기반으로 밀고 올라온 거예요, 주식시장이. 그러다가 70년대에서 70년대, 80년 초까지는 그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무역 적자 막 흑자로 돌고 이렇게 하면서 주식시장이 못 올라가요. 그리고 옆으로 개검을 치다가 80년대 지나고 나서는 이 가계가 시장을 밀어 올리면서 소비 관련된 기업들 혹은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자기 자국 내에 제조업 물건을 많이 사서 쓰는 이런 패턴들도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계 소비가 미국 경제를 끌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잘 보면 이 무역 수지로 놓고 보면 언제 이후에, 그러니까 70년대 이후에 70년 중반 지나서 특히 80년대 넘어서는 미국은 제조업 경제가 아니고 가계소비 경제로 주식이 계속,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돌았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가계소비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그 GDP 대비 그 가계 소비 비중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이게 한 1950년대부터 쭉 보면 계속 그러니까 계속 가계 소비가 GDP 대비 그 비중이 높이 올라가서 2008년도에 정점을 치고 최근 내려왔었는데, 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 가계 대출이 준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정점이었거든요. 이거는 전체 대출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가계 대출. 2008년도 3월달에 정점을 쳤었는데 최근에 다시 그 정점보다 높은 수준까지 다시 밀고 올라왔죠. 중반, 그러니까 한 2017년도 중반 지나면서부터 그 정점을 치고 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더 훨씬 더 그때보다 대출이 더 많아, 2018년도보다 더 많아졌는데 그때보다 GDP도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중은 줄어든 거죠. 근데 최근에 들려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BIS 데이터고, 이거 말고 미국의 자체 통계를 보면 여기 보면 미국의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가 최근에 보시면 2002년도 1쿼터, 2쿼터 때 급격히 올라왔거든요. 3쿼터 때 더 올라왔을 거예요. 4쿼터도 마찬가지고 이 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100%까지 여력은 안 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가계부채로, 그러니까 가계를 통해서 경제를 더 돌릴 수 있는 여력은 2008년도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있다고 볼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이 포지션을 급격히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복병이 있는데, 하나는 금리고 또 하나는 물가 상승률. 세 가지네요. 금리, 그다음에 물가, 세 번째가 이제 그 달러 인덱스입니다. 만약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가계 이자 부담이 높아지겠죠.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그만큼 소비력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고, 이거는 인플레이션과 관계가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이 미국 경제 시스템을 돌리려면 물가를 위로 올리면 경제가 잘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조업 경쟁력은 이미 다 상실돼 가지고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으로 글로벌 쪽에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최근의 패턴이거든요. 이게 무역수지를 그러니까 무역수지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기업들이 경쟁력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자기네 그러니까 국경을 막고 자국 기업들을 자기 미국 내로 들어와서 생산하나 막 이렇게 강제로 막았지만, 그거는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기업이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넘어간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기업 경쟁력이 상실된 걸 국가 정책으로, 단순히 무역 장벽의 정책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건 대세적인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계 쪽에 있는 소비를 떠받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유발돼서 금리가 올라가면 어렵겠죠. 이 부분은 계속 견지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물가 상승률을 너무 높이면 안 되는 이 부분들은.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달러 인덱스를 봐야 되거든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 장기적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 이 수준에 있는데, 이게 결코 낮은 수준이 싼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중간 위치 정도에 있는데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미국 입장에서.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80년대하고 2000년대 보면 통상적으로는 지금 현재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죠. 이 시기에 주로 가계 소비가 국가 경제를 밀어 올렸는데, 이 미국의 달러 가치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쓸 여력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산 제품들을 싸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쓸 여력이 줄게 되는 거죠. 물론 미국 자체 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미국에서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입 제품들을 많이 써야 될 수밖에 없는 미국인 입장에서 통화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그만큼 쓸 여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실 달러 인덱스가 이 기준점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통화량이 많이 확대된다는 뜻일 거고, 통화량이 많이 확대됐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가 이 지지선을 뚫고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미국 경제한테는 인플레이션, 금리, 그 다음에 그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의 그 소비 여력, 이 세 가지가 악재를 맞는 성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보면 사실 달러 인덱스의 향방은 미국이 향후에 미국이란 국가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말씀드렸듯
셰일 산업은 쇠퇴 국면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 핸드폰을 많이 팔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하고 우리나라한테 막 치여가지고 사실 그걸 가지고 계속 성장 국면을 유지하기는 어렵죠. 이제 이미 성숙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SNS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반독점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역동성이 있는 산업이 도대체 뭐가 남아있는가? 테슬라. 예, 전기차가, 물론 과거부터 전기차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궤도 안에 들어온 테슬라가 그나마 손에 딱 잡히는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다른 차들은 가만히 있느냐. 이미 유럽에서는 2위로 떨어졌죠. 그럼 중국 쪽에서 있는 테슬라 혼자서 난리를 칠 수 있겠느냐, 전 세계에서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높은 배수를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 있긴 하고, 그러면 구글이나 이런 것들은 반독점 때문에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오픈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성숙 국면에 가 있고, 테슬라는 뭐 선도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쫓아오는 애들이 난리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나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지금 OTT예요. OTT 넷플릭스. 근데 넷플릭스도 지금 현재 북미나 이런 쪽에서 많이 휩싸여서,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뭐 그 디즈니도 나왔고 애플도 이거 한다 그러고, 쿠팡이라네 참, 아마존은 이거 이미 하고 있고 넷플릭스가 막 가장 선도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이 OTT를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고 대규모로 뭔가를 뿌릴 거거든요. 또 그럼 OTT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은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OTT 시장을 쳐다보는 것보다 오히려 거기서 씨앗을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사실. OTT가 좋다고 볼 수는 있겠죠. 앞으로 계속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러면 전기차하고 OTT 두 개 말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나요? 아마존? 그러니까 온라인 유통업? 아마존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온라인 유통업을 생각해보면 저는 아마존보다 알리바바가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계속 제재를 당하고 있긴 하지만,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의 GDP가, 그러니까 1인당 GDP가 6만 불이거든요. 이 IMF 통계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이 6만 불이고 6만 3천 불이에요, 1인당 GDP가. 우리나라가 3만 불, 일본은 만 불이에요. 이게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6만 불에서 12만 불 가기는 진짜 어렵지만 만 불에서 2만 불 가기는 쉽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개인들이 뭔가 계속 구매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에 2배를 쓰진 않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낮은 서민들이 자기의 소득이 2배가 되면 그만큼 지출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쓸 여력이 없어서 못 쓰고 있다가 그게 많아지면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인당 만 불인 이 국가가 1인당 국민소득이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그 쇼핑이나 혹은 소비의 여력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인구가 그만큼 이제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낮은 임금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낮은 소득에서. 그게 높아지면.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아마존 기업 말고 그 알리바바를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장기적으로.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예전부터 있긴 했지만, 예전에 뭐 다운사이징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강화되고 있는 게 그게 이 데이터 센터거든요. 클라우드 산업. 근데 이 클라우드 산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통신 산업하고 똑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신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기술 개발하라고 그 기술 개발한 통신을 깔고 그 통신이 기본 베이스로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실제로는 통신기업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 통신 라인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온라인 유통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OTT를 하고 있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사실 고속도로는 통신기업들이 다 깔아놨는데 돈 들여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곰이, 그러니까 재주 없는 곰하고 돈을 쥐는 그 사육사가 다르다는 거죠. 이런 패턴이 저는 데이터 센터에서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 뭐 중국,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들이 결과적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치열한 경쟁이 돈을 그렇게 벌기보다는 그냥 꼭 그 통신 회사처럼 그렇게 그냥 뭔가
할 수 있는 여력만 제공하는 이런 패턴으로 움직여서 그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또 다른 어떤 다른 쪽, 예를 들면 뭐 거기다 데이터를 잔뜩 쌓아놓고 고객 정보를 잔뜩 쌓아놓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이런 다른 쪽에서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볼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 산업도 폭발적인 성장을 낸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의문점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역동성이 굉장히 많았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그 산업에서 씨앗을 많이 걷어들였었던 미국이 지금은 그 역동성이 다 꺼진 상태고, 그거에서 앞서 나가던 기업들은 전부 다 성숙국면에 가 있는 거고, 일부 기업들이 있지만 전기차라든가 혹은 OTT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미국 전체로 먹여 살릴 만큼의 역동성 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국가별 배분의 포트폴리오를 놓고 보면 사실 유럽은 아예 역동성이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에 올라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유럽 제품 중에 쓰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있나? 다이슨? 그거 말고 뭐 전동공구 중에 그거 뭐죠? 하여튼 그런 거 이외에 여러분들 유럽 제품 중에 쓰는 게 특별히 있습니까?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명품백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뉘앙스로 잘 보시면 없어요. 그래서 유럽도 역동성을 잃은 상태고 미국도 그나마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역동성이 서구 지역에서 동양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전체적인 흐름의 뉘앙스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투자는 서구 지역이 아니고 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 쪽이 중심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중국은 빠져서는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중국의 근데 가장 큰 위험성은 시진핑 주석입니다. 투자에 가장 큰 지뢰밭이 시진핑 주석이에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섹터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하고 중국, 그리고 그쪽에 기반이 일정 수준 있는, 물론 뭐 서구 지역에도 다 판매 기반이 있어야죠. 그렇게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나가는 것이, 혹은 국가도 그런 쪽으로 구축해서 나가는 것이 향후에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